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종합 계획,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있는 만큼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65세 이상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3월 말까지 고령층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국 임상시험 결과와 영국 등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고령층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과 영국 등 50개국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승인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할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 이상은 보류가 됐는데 나머지 2, 3월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당초 3월까지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8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50만 명이 빠짐에 따라 65세 미만 27만여 명이 첫 대상자가 됩니다. 이어 고위험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인 35만 명은 3월 8일부터, 방역, 역학조사 요원 등 7만 8천 명은 3월 22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또 국제백신 공급기구 코백스에서 1분기에 들여올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5천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령층부터 보류되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4명입니다. 전날보다 18명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23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 중 수도권이 255명, 비수도권이 68명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27명으로 5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56명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재확산 우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었는데 이는 유행 확산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가 중요하다고 보고 확진자 발생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정길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강제적인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도입 계획을 밝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방역 상황이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며 역대급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영업 제한 시간이 늦춰지거나 아예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감염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첫날입니다. 그곳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전과 다르게 오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또 문을 열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가게들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카페나 음식점들이 오늘부터는 1시간 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 등 이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도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영화관과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아예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곳은 48만 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참석 제한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종교활동도 기존에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인원만 참석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20% 이내 인원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낮아지면서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52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500명 미만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숨 돌렸다, 또 숨통이 트였다 이런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좀 온도차도 느껴집니다. 어떤 곳은 밤샘 영업이 가능하지만 어떤 곳은 시간이 늦춰졌긴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PC방과 영화관, 학원 등에서는 그동안 줄었던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일부 실내 체육업계에도 완화된 지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여전히 막막하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외식업 관계자는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단체 손님들이 오는데 밤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늦춘 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여전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긴 했지만 업종별 특성을 더 고려해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고 설 연휴가 막 끝난 시점이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한 건 성급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상황을 막으려면 자영업자들과 시설 이용자들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인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400명 넘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IM 선교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감염병 관리법과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마이클 조 선교회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IM 선교회와 미인과 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 정도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선교회 교육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상자 7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뭐 학업 계획 관련 서류라든가 교육 자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원법하고요, 초중등 교육법 위반, 또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도 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마이클 조 선교회 대표 등 2명입니다. 경찰은 IM 선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4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대전시 조사에서 IEM 국제학교는 비대면 예배 기간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이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해 30일 이상 중고등 교과를 운영한 사실도 시교육청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미인과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는 끝났지만 선교회 측은 해당 시설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선교회 측과 해당 시설 운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국으로 기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옛날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마이클 조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상주시가 BTJ 열방센터 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경상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BTJ 열방센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경상북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확진된 고양이는 4, 5년생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저하 증상을 보였고 이달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져서 격리보호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고 백기환 선생이 오늘 새벽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요? 네, 빈소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조문객들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먼저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차례로 빈소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고 백기환 선생의 빈소는 오전 11시부터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에 마련됐습니다. 장례위원회는 장례를 사회장으로 엄수한 뒤 정식 명칭을 노나매기 세상 백기환 선생 사회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나매기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살자는 뜻으로 백기환 선생의 사상이 담긴 순우리말로 된 용어입니다. 현재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가 식장으로 조화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조화와 근조기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와 박용진 의원,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잇따라 빈소 조문을 하고 또 방금 전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조문을 잇따라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 추모관을 열어 온라인상으로도 추모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과 언론 기사의 악성 댓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할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장례 일정도 나왔다고요? 네. 고 백기환 선생의 입관식은 오는 17일 낮 1시 반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인은 그보다 이틀 뒤인 오는 19일 아침 8시에 이뤄질 예정이고 또 같은 날 오전 9시에 서울 해화동 대학로에서 이 노제를 가진 뒤 추모 행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결식은 오늘 19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서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주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해경 책임론이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지휘부 11명은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해경 1, 2, 3정 소동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서 김 전 서장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 2, 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에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선고 도중에 여러 차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고요. 또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정에 남아서 300여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또 판결한 게 맞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해경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와 함께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1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 바로 세월호 특수단입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옛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또 참사당의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이송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전직 해경지휘부 1심 선고에 대한 반발과 특수단 수사에 대한 항고를 동시에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30대 특수반 보육교사 A씨와 일반 보육교사 2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장애 아동들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피해 학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 학부모 7명은 오늘 낮 12시 반부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를 구속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처벌을 강하게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 100개가 설치됐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늘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조화 100개를 남부지법과 남부지검 앞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부지법과 조화 행렬은 이번이 4번째로 협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화 300여 개를 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녀 연봉은 받지 못하고 태극마크도 무기한 박탈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드러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손편지 사과문을 올린 지 6일째 흥국생명이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숙기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비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 주전 공격수와 세터로 활약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로써 올 시즌 정규리그 남은 7경기는 물론 향후 코트 복귀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팀 연봉 절반 수준인 10억 원의 도장 찍은 슈퍼 쌍둥이는 남은 연봉도 받을 수 없습니다. 흥국생명 구단은 연봉 미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고 법적 검토를 거쳐 월급 형식으로 12등분해서 주던 연봉을 끊기로 했습니다. 태극마크도 박탈됐습니다. 배구협회는 이틀째 회의를 거듭한 끝에 두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손실이 크지만 부적격 행동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입니다. 프로리그를 주관하는 배구연맹 코보는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프로 입단 전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 징계 조항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팀 선배를 저격한 이다영의 SNS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면서 잘나가던 스타자매는 선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선수 사이 왕따설이나 둘의 어머니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뛴 배구 스타 김경희 씨의 갑질, 훈련 개입 의혹 등 다른 논란까지 일파만파입니다. 출전 정지 사슬을 끊는 제1원칙은 완벽한 피해 회복, 즉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용서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여자 배구 특급 스타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 전적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을 했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잘 나가던 스타 자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던데 무기한 출전 정지에 연봉도 못 받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네. 이 선수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그 예. 워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아. 일벌백계다,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뭐 중징계다라는 시선도 있는 반면에요. 예. 당장 다음 시즌에 좀 잠잠해지고 팀 성적이 너무 급하면 우승을 위해서 스리슬쩍 복귀시키는 거 아니냐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구단 입장은 확실합니다. 복귀의 전제 조건은 완벽한 회복이다. 뭐냐면 학교폭력 예. 피해자들이 완전히 용서하고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혹시 뭐 나올 수 있는 추가 폭로나 그런 의혹까지 말끔히 해소되고 예. 배구 팬들도 이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코트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오늘 구단 입장문 보면 이재영, 이다영 선수 뭐 자숙 기간에 뼈를 깎는 반성을 할 거고 네. 피해자 직접 만나서 용서 빌고 상처 치유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피해자들은 그런데 전 재산을 줘도 상처 안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팬심도 정말 지금 싸늘한 상태입니다. 아. 코트에서 다시 뛸 수 있을지는 사실 지금부터 쌍둥이 자매가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일각에서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네. 학창 시절에 한 일이라서 좀 가혹하다라는 시절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의 그 폭력, 학교 폭력 사태랑 네.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게 중징계를 받은 거 맞습니다. 학교 예, 폭력이 예. 사실 학창 시절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 소속은 프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 10년 전 일을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예. 쉽지는 않고요. 예.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아. 고무줄 징계였습니다. 예. 앞서 야구판에서도 학교 폭력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키움의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키움 구단 자체적으로 차원에서 50경기 출전 정지를 했었고요. 네. 지난해 NC가 또 이제 김유성 선수를 신인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 학교 폭력 전력이 드러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흘 만에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팀이 비판 여론을 안고 정말 눈을 질끈 감고 가느냐 아니면 선을 긋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은 그냥 복불복인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좀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은 프로 입단할 때 학교 폭력 전력이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위 선수들 그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특급 스타입니다. 정말 예. 프로 입단할 때 학교 폭력이 드러나야 정상이잖아요. 네. 원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 그런데 이 선수들 2014년, 15년 시즌에 입단을 했고 벌써 예. 이제 7시즌째 8년 차 선수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예. 이게 터졌을까? 예. 정말 이게 좀 배경이 있는데요. 네. 이다영 선수 SNS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보면 이게 폭로 저격 글이에요. 본인이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아. 얘기잖아요. 예, 예. 이 당사자가 바로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를 보고 피해자들이 조금 잊고 살다가 왜 너가 우리한테 한 짓은 생각 못해? 하면서 그렇군요. 조금 발끈하게 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과거 이들의 학교 폭력 글을 폭로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다영 네. 선수가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네. 글을 올리면서 과거에
그 피해를 받았던 네. 사람들이 이제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었잖아. 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군요. 맞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네. 먼저 짚을게. 저도 스포츠 기자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네. 같은 팀 뭐 선수라고 서로 막 으쌰으쌰 늘 끈끈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차이는 있지만 주전 자리를 놓고 라이벌의식도 있고 누가 아. 잘못해서 지면 답답하고 야속하고 짜증도 나고 예, 뭐 예. 다른 조직이랑 다 비슷합니다. 예. 근데 김연경 선수 보면 올 시즌 앞두고 11년 만에 V리그 복귀를 했어요. 네. 코로나19로 해외 리그 상황도 워낙에 안 좋았고 예, 예. 무엇보다도 도쿄올림픽 메달을 따겠다. 국내에서 이제 국내 선수들하고 손발 맞추면서 열심히 해서 나 정말 메달 따고 싶다 해서 국내로 돌아왔는데요. 네. 흥국생명 주장을 맡았고 뭐 우승이 목표고 뭐 이런 선수기 때문에 프로마인드가 굉장합니다. 승리욕도 네. 뜨겁고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리더니까 잘못하는 거 앞에서 말한다. 잘못하면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팀이 잘 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스스로도 말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예. 쌍둥이 자매뿐 아니라 아마 다른 선수들에게도 좀 잔소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다영 선수 SNS 글 보면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주어가 없이 올렸습니다. 네. 보면 나이 살 먹은 게 벼슬도 아니고 막대하면 되냐. 아. 갑질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내가 다 터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팀 내의 일을 그것도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이제 배구 팬들은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김연경 선수 팬덤에게 지적을 당연히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악성 댓글이나 DM 같은 걸로 또 그게 본인에게 또 후폭풍이 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익명으로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선수들을 이탈했던 일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어져서 학교폭력 폭로 글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이 자매가 정확히는 뭐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가 좀 프로의식이 좀 없었다. SNS를 좀 너무 과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연경 선수는 일단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불화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SNS 글을 보면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거다. 이런 글을 올려놓긴 했습니다. 예. SNS에 올리기 전에 좀 선수들 네. 사이에서 따로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드는 네. 대목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징계가 나왔으니까 논란이 어떻게 일단락 되겠습니까? 사실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뭐 징계를 내리고 그냥 끝난다, 없었던 일로 하자, 벌을 받았다 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예, 사건이 예. 불거지면서 그럼 이 자매는 지금까지 프로 생활을 어떻게 해왔던 거냐 하면서 이들의 생활이나 인성이나 예. 태도 같은 게 다 까발려진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제가 리포트에서도 썼는데 이들의 엄마 역시 배구 선수입니다. 예. 김경희 씨요. 그 88년 서울올림픽에 나갔던 세터 선수인데요. 선수를 지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국생명의 박미희 감독의 후배기도 해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데 이 김경희 씨가 어찌됐건 본인이 전문가고 우리 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훈련 뭐 이게 가르치는 걸 넘어 좀 과도한 갑질이나 개입이나 뭐 전술에 좀 뭐 감나라 배나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계 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지금 나오는 장면이 이제 작년에 배구인의 밤 때 그 네. 김경희 씨가 장한 어버이상을 받았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배구협회가 방금 이 상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이사회 예. 안건으로 올려서 공식 아.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예, 예. 이 사안은 또 이산안대로 진행되고 동시에 이제 학교폭력 불씨가 당겨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이어서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도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좀 예. 이틀 정도 됐나요? 근데 송명근 선수 한 학년 후배가 송명근 선수에게 급소를 맞아서 자기가 봉합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고요. 두 선수는 자숙 의미로 남은 경기 일정에서 빠지기로 예. 했습니다. 예. 어젯밤에 또 다른 폭로글 올라왔는데 그 선수가 뭐 바가지에 너 울어서 눈물 다 채워라 이런 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폭로가 됐는데 예. 과거 뭐 미투도 있었고 비투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구단들 전체적으로 좀 긴장한 분위기고 예. 이게 좀 다른 게 사실 승부 조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 베팅 사이트에 들어갔다거나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다거나 뭔가 자기가 알잖아요. 승부 조작을 예. 내가 했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가해자가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가 아무래도 감독이나 선배 선수, 주장 선수가 딱 시키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고 군기 잡기, 기합 이런 명목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그러니까 나쁘게 좀 한 끗만 다르면 그게 학폭인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예. 100% 자유로운 프로 선수가 있을까? 사실 좀 비극적이지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쨌든 글 하나 올라오면 야 누구냐 마녀사냥식으로 막 찾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예.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공식화된 하나의 채널로 아. 만들어서 예,
예. 좀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취합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이어질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좀 광풍을 조금 한번 이렇게 톤다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선수로 다시 복귀할지 여부는 자매가 하기 나름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피해를 받은 이 폭력의 피해자들은 이게 평생 가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의 치유를 먼저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그러니까 선별 지급 방식으로 다음 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늦어도 다음 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선별 지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 선별 지급으로 하고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2차, 3차 지원금처럼 위로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신영대 대변인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당 내부적으로는 연매출 4억 원, 종업원 5명 미만이었던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지난 3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 3차 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차 9조 3천억 원 투입을 감안하면 4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원 마련은 올해 본 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3월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맞섰습니다. 또 행정명령으로 손해 입은 국민에게 정확히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의기준 지급은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얘기도 알아보죠. 제3지대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 단일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계획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의 TV토론은 무산됐습니다. 그간 주간 방송사 선정과 토론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일화 TV토론은 후보당 1회만 허용한다는 선례를 각 후보들에게 전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YTN과의 통화에서 각각의 예비후보 캠프에 19년 전 유권 해석을 참고하라며 안내했다고 설명하면서요. 다만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 측이 구체적으로 TV토론 횟수 등에 관련 질의를 해야 새로운 답을 내놓을 수 있는데 두 후보 측의 질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안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TV토론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토론에 나서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 예비후보는 선관위 토론 1회 허용 얘기는 과거 선례를 단순히 밝힌 것뿐이고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 예비후보 측이 왜 선관위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공방이 오가지만 한 차례 미뤄진 TV토론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예비후보가 이번 주 내 토론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 오후에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토론 진행 시점과 주간 방송사 선정을 중심으로 양측의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야권 3지대의 후보 단일화 초반부터 삐걱거리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한 명이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의 상황이라며 안 예비후보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첫 TV 토론회를 진행하며 예정된 경선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박성훈, 이현주, 박민식,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첫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현아입니다. 네, 그 밖에 간추린 정치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설 민심 아전 인수로 잡았습니다. 명절 연휴는 정치인들에게 지역구 주민들도 만나면서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분노가 펄펄 끓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대체 어떤 국민을 만난 거냐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반응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번 설을 거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오만과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판의 여지가 매우 강력하게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설날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듣는 얘기가 다를까? 너무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는 뭐 사실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참 힘들다. 네,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운동 한창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시장은 혁신의 롤 모델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라고 적어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돼서 죄송하다면서 유가족 위로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더 피해자에게 상처가 됐다고 하니까 그건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진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도 위로드리고 또 사실 가족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들이 이제 설 명절을 쓸쓸하게 지낼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쓰려서 위로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당적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는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물론 안철수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범죄 피의자가 롤 모델이냐면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공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눈썹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바깥쪽이 지난해 11월이고요. 안쪽이 오늘 모습인데 눈썹이 조금 짙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게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뭐 눈썹 진하게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꽤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왜 하시는 건지. 네. 시민들께 안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의당 관련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이 전직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의원과 관련해서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들으면서 간추린 정치권 뉴스 마치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장해온 가치와 원칙에 비춰 우리 안의 노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성찰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포스코건설과 포항, 광양제철 세 곳에서 5년 동안 노동자 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 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면서 제1야당으로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건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직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을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는 경찰이 진상조사 대상을 4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장하영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이차건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조사 대상자는 모두 42명이며 휴대전화 9대와 사무실 PC 등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4월 재보선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예비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단일화가 핵심 관건인 야권에선 서울시정 연정이 또 하나의 카드로 제시된 가운데 삐걱거리는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제3지대 단일화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보선에 출마하는 우상호 또 박영선 두 예비 후보가 오늘 TV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 TV 토론이 우상호 의원에게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설 연휴 전후에서 예. 여러 여론조사들이 진행이 됐는데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안철수 후보의 강세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여기 이제 박영선 후보가 뒤늦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박영선 후보의 강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 뚜렷한 것 같아요. 3자 대결 구도라면은 박영선 후보가 뭐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가상 양자 대결이라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팽팽한 그 양상으로 진행되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TV 토론이 진행되고 이것을 이제 이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박영선 후보한테 유리한 거고요. 우상호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그 여론조사에서 차츰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야 되는, 역전시켜야 되는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후보가 요즘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서 날선 이렇게 견제구들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진행될 TV 토론에서도 이렇게 여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우상호 후보가 요새 날선 견제구를 박영선 후보에게 많이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 때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다움 그런 게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우상호 후보가 이제 민주당 다움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를 겨냥한 것은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죠. 21분 도시. 21분 내에 이제 서울에서 교통 거리로 21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21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는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그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호 후보 이야기는 좀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워야지 어떻게 이렇게 먼 미래 그 먼 이야기들만 하느냐 그건 민주당답지 않다. 사람 냄새가 안 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호 후보로서는 이제 그동안 보면은 스펙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86세대 대표주자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86세대 중에서 최초로 원내대표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어떻게 보면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그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호 후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친문 당심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예. 여기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다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경선이 있고 당원 50% 또 국민 여론 50%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이제 당원 민심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예정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TV 토론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산된 거죠? 일단 지금 실무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TV 토론, 오늘 예정된 TV 토론은 무산이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또 많으면 두 번 정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산은 된 것은 기본적으로 TV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핑계도 대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딪힌 것이 주간 방송사가 어디냐,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문제, 그리고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는 자유롭게 토론하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나름대로 의제를 좀 정하고 형식을 정해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금태섭 후보의 주장처럼 자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과거 정치 역정, 뭐 이렇게 그 문재인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또 그 전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한 거, 이런 전력들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은 가급적 의제를 정하고 가자, 자유 토론은 좀 삼가자. 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일단 무산됐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무산되면은 제3지대 단일화가 참 갈 길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마지막 타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선관위의 유권 해석 부분이요. 일단 양측 후보에게 선관위가 2002년 단일화 TV 토론 횟수가 한 번이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 단일화 토론회 횟수를 한 번을 여기서 쓸 수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TV 토론회 한 번 했다는 것은 당시에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TV 토론이 한 차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당시 KBS에서 원래 이제 해도 되는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야당 후보들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중앙선관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TV 토론을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방송사라는 것은 단일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되고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하는 건 괜찮은데 방송사 말고 정당이나 제3의 단체에서 하는 것을 방송사가 중계 방송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여러 번 하면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차례면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쭉 지켜왔던 하나의 준칙처럼 되어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 박원순 시장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TV 토론에도 이 원칙이 준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은 좀 다른 거죠. 그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비 단일 TV 토론을 한 번으로 하면은 그 국민의힘 측으로서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측으로서는 국민의힘하고는 또 단일화 TV 토론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선관위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오면은 거기에 맞게 다시 한번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 이런 답변을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구체적인 질의가 가고 선관위에서 새로운 유권 해석을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양측 후보 측은 잠시 전에 실무 협상에 나섰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지금 서울시 연립정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연립정부가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립정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새누리당과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사는 새누리당이었고 정무부지사를
그 민주당에게 줬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장 인사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예산도 나눠주고 하는 아주 정치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가까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연립정부는 서울시 연립정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민주당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그 연립 정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뭐 주장은 먼저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나경원 후보 측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도 이것은 연립 정부를 하는 표현보다는 서울시의 공동 운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경원 후보 측은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꿨었는데 표현을 조금 바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당이 힘을 합쳐서 그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 측으로서는 왜 이걸 받아들였냐면 안철수 후보 측이 갖고 있는 중도층 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중도층 그 공략의 하나의 전략으로 이 연립정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또 서울시 공동 운영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은희 의원이 말하는 그 공동 정권 운영, 공동 운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후보들이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공약을 이렇게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먼저 가다듬자.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나름대로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심지어는 여야 간에 또 아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들 간의 공약 차이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95%는 같습니다. 말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두 후보 진영 측의 선제, 기선 잡기 그런 싸움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상황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산시장 후보들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격차를 5%포인트 차로 좁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다자구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5%포인트면은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니까 6.2%포인트거든요. 오차범위 내에 김영춘 후보가 들어간 것은 아마 이 여론조사가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산의 민심이 상당히 좀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원인을 보니까 일단 박영준 후보가 당내에서도 고립되고 있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단일화냐 아니면 삼자 단일화냐 박영준 전선을 펼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고립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26일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과한다면은 김영춘 후보에게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했는데 뭐냐면은 국회 정보위에서 지금 다루겠다고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언론인들 상대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따지겠다는 건데 당시 박형준 교수가 당시 MB 정부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국정원과 청와대 간에 그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준 후보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과관계가
밝혀질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은 박영진 후보한테는 상당히 위기의 순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황희, 권칠승 이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의용, 황희 장관의 경우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인사청문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9명째죠. 29명째인데 어떻게 보면 임기 말에는 대통령이 이게 중요한 과제가 레임덕을 막는 겁니다. 공직자들의 레임덕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여당 출신 인사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들의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괜찮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황희 장관 경우에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인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보면은 좀 황희 장관이 자신이 인사청문회에서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결격 사유들을 이런 것들을 그 정책 능력을 통해서 만회를 하기를 그런 바랄 뿐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과거 지금의 야당도 여당 때 임기 말 인사가 대부분 이렇게 측근 인사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황희 장관을 이렇게 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기 말 레임덕 방지입니다. 그리고 쭉 그 황희 장관에게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는 여러 논란보다도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쭉 보니까 이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국토교통위에 있었지 문화체육관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억지로 찾자면은 민주당의 홍보위원장을 한 7개월 정도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스펙이 좀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있고 이것은 또 뭐냐면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아니 그럼 문체부 장관은 뭐 대통령하고 코드만 맞으면 아무나 하는 자리냐라고 하는 그런 그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염두에 뒀던 것은 대통령이 레임덕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물론 황희 장관을 통해서 위기에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 또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이렇게 그 발전책들을 좀 내놓아라, 힘있게 추진해라라는 것을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은 관련 이력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책 능력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이런 무용론 나오지 않도록 좀 해결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훈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설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앞으로 2주가 진정세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300명대로 접어들어 사흘째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를 확산세 진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만 건 이상이던 검사 건수가 연휴 기간 2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의미한 추이는 수요일쯤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뜻하는데 수도권은 2주 연속 1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순천향대 병원을 비롯해 수도권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중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운동시설의 운영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직계가족 만남 역시 위험도가 낮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아 예외를 둔 것이라며 만남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설 연휴 전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한 1, 2주 후에 네.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조금 유행 시기를 좀 지나서 좀 예방 접종도 맞으신 다음에 그때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뵙는 것이 어떨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6명 더 늘어 모두 94명에 달하며 4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화이자 바이온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가 이스라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2차 접종까지 마친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나왔는데 94%의 예방률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의 예방률이 94%까지 확인됐습니다.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6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하지 않은 집단과 감염 여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감염 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의 예방률로 보고된 화이자 측의 임상 3상 결과와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연구를 담당한 이스라엘 최대 보건기관 클라릿은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2회 접종 효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52%, 3주 후 2차 접종을 통해 95%까지 예방 효과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מאוד מרגש. אני רוצה להזכיר לכולנו שזה עדיין לא מסתיים ועדיין צריך להקפיד ולשמור גם אחרי החיסון השני. 지난달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른 보건기관이 주관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 2차 접종을 마친 16만여 명을 비접종자와 비교한 결과 92%의 예방률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코로나19 검사 기관이 진행한 체액 내 바이러스 개체수 검사 결과도 보고됐는데 접종자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의 경우 40, 50대보다 60% 이상 낮았습니다. I think it's better to do that instead of get the coronavirus. Yes, I think everybody needs to do that. 이처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첫 사례들이 잇따르는 건 이스라엘이 실시간 백신 접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이자와 계약해 대규모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해 현지 시간 15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인구 930만 명 중 390여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53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국내 첫 백신 접종 오는 2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먼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게 될 예정입니다. 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26일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먼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65세 미만 종사자부터 맞는 거죠? 네, 그 예방 접종에 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하고 여러 부처가 합쳐서 대응 추진단이 결성이 돼 있고요. 대응 추진단에서 결정한 게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미만 입소자 또는 그 종사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 네네. 근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단 보류가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뒤에 예방 접종 계획을 확정하겠다. 이제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실 그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가 되고 그 65세 미만으로 접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접종자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은경 청장이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어떤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번 결정에 앞서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요. 거기서 이제 논의된 내용은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이나 면역 원성, 그러니까 면역을 일으키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도 감소시켜서 예방접종 목표에는 맞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시험자가 워낙 적어서 통계적으로 효능이 입증이 안 됐다 하는 점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할 때
65세 이상에도 접종할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도 참고를 했고요. 또 하나가 그 예방 접종을 해서 최종 목표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임상 시험 대상 65세 이상 시험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효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접종률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결국 65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해서 약 3월 말 정도 예상되는데 그때 확인한 뒤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이 15분이라 그러는데 13명이 심의에 참여했고 10분이 이 같은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과학적 근거를 가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쪽에 대다수가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먼저 코로나19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은 코박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백신을 공동 구매해서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 지금 시기는 아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충 범위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게 도입이 되면 바로 중앙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이제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바로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고요. 그 대상은 한 5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면 첫 번째 주는 그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을 하고 두 번째 주 다음 주에는 그 지방에 있는 해당 권역 그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누가 맞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1분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1분기에 지금 접종 대상자가 대략 나왔는데요. 한 그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 또는 종사자고 이분들이 한 27만 2천 명입니다. 65세 미만으로 국한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거고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뭐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인데 약 35만 2천 명은 다음 달 8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순서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나 역학조사를 하시는 분들, 검역요원, 뭐 검체 채취하는 이런 방역과 관련된 요원들인데 이분들은 한 7만 8천 명, 3월 22일 정도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94%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백신별로 사실은 접종 절차가 좀 다르죠.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양병원이나 고위험 의료기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보통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방문해서 또 거기 계신 어르신 65세 미만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 접종을 하거나 또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돼서 냉동고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중앙예방접종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중부, 영남, 호남 이렇게 이제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게 대부분이고 병원에서도 120명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 자체적으로도 접종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접종 순서가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명단을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로 제출을 하면 보건소가 이제 접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다시 이제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어느 정도 배송할지 이렇게 결정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이제 접종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고령층까지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백신 접종 일정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예상됐던 목표를 했던 11월 집단 면역이 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1분기에 130만 명을 접종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오늘은 이제 2월, 3월 세부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 결국 2월, 3월에 76만 명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실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높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받아야 될 대상인데 일단 보류가 됐고요. 우선 순위가 바뀌었고 접종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65세 이상 고령층은 2분기 이후에로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2분기에는 이제 접종 부담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맞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아마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백신 물량이 과연 제때 공급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백신 효능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됐을 때 얼마나 접종에 참여할 것이냐. 접종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 순서 때 접종을 받지 않으면 그 후순위로 밀려서 4분기 이후로 이제 밀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접종에 대한 그 소통이나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말 11월이죠. 집단 면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영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염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둘러싼 인식은 지금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휩싸여서 또 다른 괴로움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을 하루 앞두고 노량진의 유명 임용고시 준비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년 동안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박혜지 씨. 시험 직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거 한 줄로 이렇게 응시를 불가하게 만든다고? 잠을 전혀 못 자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항우울제랑 수면제 없이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든 상태고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빼앗긴 꿈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인정을 받겠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마다 너는 확진자라서 너는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어 라는 일들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행동에 나섰고 반년 전 외할머니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들의 답례 인사를 다니던 중 확진된 김지호 씨.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에선 방역을 이유로 출근을 만료했습니다. 한술 더 떠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디 가서 노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어디 가서 가지 말란 데 간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죄가 없지만 결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어서 김 씨는 확진부터 완치까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편견이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서 나온 차별이 제일 사실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글을 계속 써내려가면 누군가는 이런 혐오의 시선과 차별의 행동들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취업준비생 이정환 씨는 완치 판정 이후 5차례나 혈장 공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19로 위독해진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머지는 혈장 치료제 개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한테 맞는 혈액형과 완치자 혈장이 필요했는데 제가 기존에 그 고대 안산병원에서 혈장 공유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취업 한파 속에서 타인을 생각하기 버겁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씨는 치료해준 사회에 보은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세금이나 아니면 국가 덕분으로 진짜 별 무리 없이 잘 완치를 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제가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사회에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 힘겹게 병마와 싸웠지만 완치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이 전면 차단돼서 군사정부의 강경 대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네, 미얀마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대 도시 양곤은 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양곤 시내 곳곳에서 장갑차와 군 병력이 주둔해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강경 진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나우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오늘 오전 양곤시 중앙은행 근처와 중국 대사관 인근 그리고 흘레란 사거리 인근에서 열흘째 쿠데타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도 공대 학생 수백 명이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현지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위가 자주 벌어지는 시내 중심부 술레 파고다 근처에는 이날 오전 경찰 트럭 수십 대와 물대포 4대가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새벽에는 미얀마 군부가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조치를 내려 강경 진압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1시 미얀마에서 거의 모든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면서 인터넷 접속률이 평소의 14%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인터넷 차단은 주요 도시에 군 장갑차가 배치된 모습과 군 병력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과 우리 대사관 등에 따르면 새벽 1시부터 군정이 차단했던 인터넷은 일단 오전 9시부터 다시 접속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구금 기간은 연장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가택연금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구금 기간을 17일까지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치 고문의 변호인 킨 마웅조가 법원에 이 같은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군정이 수치 고문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시한은 현지 시간 15일까지였습니다. 지난 3일 미얀마 경찰은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소지하고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제 밤이죠.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가장 큰 여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혹시 더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박진호 도쿄대 대기해양 연구소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 지금도 일본에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여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까지도 규모 3, 규모 4 정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제 밤이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을 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도쿄인데 거기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고요? 예,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최대 진도 6강이 관측되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쿄에서는 진도 4가 관측되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좀 그 흔들림 같은 그런
그 지진을 느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틀 전 토요일 늦은 저녁이었는데요. 네네네. 도쿄에 저희 집에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시간에 예. 약 한 15초 동안 크게 3가지 형태의 진동이 연속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아주 통상적인 가벼운 진동이 발생한 후에 예예. 이어서 강한 진동이 비교적 길게 뒤따랐고 네. 마지막으로는 바다 위에 배가 흔들린 듯한 그 장주계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도쿄에서 감지된 최대 진도가 3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예. 이번엔 진도 4였으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가장 커다란 진동이 도쿄에서 감지되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7.3이고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6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 위력인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도쿄에서 느낀 진도 4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호텔에 있는 천장에 달려 있는 샹들리에가 매우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의 흔들림이 도쿄에서 있었고요.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책상이라든지 책장이 막 무너지고, 그다음 편의점에 그런 그릇들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강한 진동이 현지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요, 10년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10년 전에 규모 9 이상이었는데 9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거는 이틀 전에 지진을 포함해서 11개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나라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이후에 여진 발생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도 비록 그 발생 빈도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규모 6, 규모 7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큰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과거의 여진 발생 사례를 봤을 때 이틀 전에 지진하고 거의 동급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이번 지진으로 큰 공포에 휩싸였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지역 그 주변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이 놀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약 150여 명의 후쿠시마 현 주변의 9개 현을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의 그 부상자가 보고되고 있고, 근데 다행히도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도로가 이제 붕괴된다든지, 그리고 가옥이 넘어진다든지 그런 그리고 단수, 정전 그런 피해들이 계속 지금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기상청의 공식적인 견해도 그렇고 저희들과 같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지만 일본 벌써 10년 전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벌써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틀 전에 일어난 지진은 새로운 지진의 전조라기보다는 여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10년 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진에 원전수 일부가 좀 넘쳐 흘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에 저희도 보도를 봤는데 냉각수의 일부분이 흘렀다라고 보도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넘친 냉각수가 그 원전 외부에는 유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의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에도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로 유출은 확인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혹시나 유출이 됐을 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봤는데 만약에 흘러넘친 냉각수가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1차적으로 원전 냉각수가 후쿠시마 앞바다까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진도 그랬고요. 일본 열도 지금 오른쪽 태평양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지진이 혹시 동해 쪽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도 쓰나미 같은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그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쓰나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동해의 그 일본 측 연안 예. 지역에서 과거 아시겠지만 1983년에 예. 규모 7.7의 지진하고 쓰나미가 발생해서 약 100여 명의 사망자 발생했고 네. 그리고 그 10년 뒤인 1993년에도 예. 규모 7.8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무려 2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있어서 그랬군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이었죠.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혹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건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략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네.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이 두드러지고 있고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 고리, 네. 즉 태평양 연안의 지진 발생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예. 따라서 그 불의 고리에 인접한 우리 한반도 역시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래도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책 가장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육상과 주변 해역에서 그 지진과 쓰나미를 발생시킬 만한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활성 단층을 찾아내서 그런 과거의 활성 단층 기록을 분석하고 그리고 현재 단층 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과학 기술로는 장래의 그런 미래의 지진의 발생 시점을 마치 일기예보처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진과 쓰나미 발생 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제 대책, 예컨대 이제 원전이나 일반 건물들의 내진 설계 기준을 새롭게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진 및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일을 정부와 지자체가 서두르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대 대기예양연구소 박진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핵심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거 혁신과 국가 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정보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롤모델이라고 칭하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우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후보에게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장에. 오, 잘 계셨어요? 고향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네네네네, 잘 계시죠? 네네네. 인사 왔어요. 네. 오, 안녕하세요. 영선이가 왔네. 잘 계셨죠? 그럼 잘 있었지.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 그래 그냥 이번에. 어머니 잘 계셨어? 네? 네, 어머니 오늘은 머리 이쁘게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 다 이거 다 하셨네. 마케이트고. 단골집. 요새 너무 잘 되시죠? 예? 안 돼? 옛날보다? 예.
이게 좀 큰데요? 예. 아유, 워낙 몸매가 좋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신지를 우리 보고 알라고. 이왕 체험하신 김에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체험 소방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보라고.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 한달 사업을 소방 감대청에 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화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가직 공무원화는 사실은 원내대표한테 제가 열심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 요즘에 지금 배터리 트럭이 나와가지고 위에서 이거 들고 묵혔는데 우리가 앞세. 1층에서 이 문을 부수기 위해서 민주당인지 아니면 다가 내가 이거 들었다고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드려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회에서 봤던 것보다 짧고요.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최근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 과거사라고 치부하기엔 우리 스포츠계의 폭력의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 철저한 반성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연말 흥국생명 선수 간의 불화설로 촉발된 이번 학교 폭력 논란은 구단의 침묵 속에 응급실 소동까지 더해져 온라인에서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12년 전 사건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높이자 이재영, 이다영은 그제서야 사과문을 올렸고 결국 출전 정지 중징계와 함께 태극 마크도 박탈당했습니다. 배구를 사랑해왔던 팬들의 분노 속에 여파는 남자 배구에까지 미쳐 역시 과거 폭력 사례가 밝혀진 송명근 등이 반성의 의미로 시즌을 접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 같은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온라인에는 프로 여자 배구 학교 폭력 피해자라며 중학 시절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한 전직 여자 배구 지도자도 과거 운동부 선후배 질서가 숨막히게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폭로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선수들을 두둔하며 OK금융보다 한 발 늦게 대처한 흥국생명 등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자매 선수의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9만 명을 넘어설 만큼 팬들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실력 좋은 선수를 감싸기 위해 폭력과 악습을 용인하고 피해자를 방관했던 지도자들과 팀이 철저한 반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질은 이 구단의 이익과 스포츠 윤리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팬들과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인권과 공정성, 그러니까 이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본물 터지듯 폭로가 이어지면서 배구계의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학폭 논란. 프로 입문 이전 과거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강력한 처벌과 자숙을 통해 문화 자체를 바꾸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PGA 투어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에서 데니얼 버거가 마지막 홀 극적인 이글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 선두를 달리던 데니얼 버거가 마지막 18번 홀에서 9.5m짜리 이글 퍼트를 홀컵에 떨굽니다. 합계 18언더파 짜릿한 두 타차 역전 우승.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맛보는 PGA 투어 개인 통산 4번째 정상 등극입니다. My goal has always been to be the number one player in the world, and some people will laugh at that, and that's fine. But that's something that every day I wake up and I strive for. 두 타차 공동 2위로 출발한 버거는 이번 홀에서도 이글을 기록하는 등 마지막 날 파5 4개 홀에서 무려 6타를 줄인 것이 역전 우승에 큰 힘이 됐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우승을 노렸던 1993년생 동갑내기 절친 조던 스피스는 3라운드까지 끌고 온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공동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뒤를 이을 이른바 황금 세대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혀 골든 차일드라고 불렸던 스피스는 그러나 지난주 피닉스 오픈 공동 4위에 이어 2주 연속 우승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긴 슬럼프 탈출을 입증했습니다. 한때 단독 선두였던 네이튼 애슐리는 16번 홀에서 짧은 퍼팅을 잇따라 놓치면서 포퍼팅, 트리플 보기로 무너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애슐리는 퍼터로 그린을 내려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 우승을 놓친 건 물론 벌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IT 기업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주 스콧 맥닐리의 아들이자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재미교포 데니엘 강의 남자친구로도 잘 알려진 매버릭 맥닐리는 자신의 역대 최고 성적인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따스했던 연휴와 달리 오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눈도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 늦게 남부 내륙으로도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서해 5도와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퇴근길 빙판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안동 영하 7도로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과 안동 2도, 대구 6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오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